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4월 7일 화요일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 퇴근길 6시에 국민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혹시 보셨습니까? 예, 국민 라디오에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매일 저녁 6시부터 6시 50분까지 화면으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을 합니다. 어제 월요일에는 이름 변이 있나라는 변호사 세 분의 방담, 이것도 인기 있었죠. 예, 이것이 첫 방송되었는데요. 퇴근길이라서 그런지 아주 재밌게 저는 들으면서 퇴근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50분이 순식간에 흐르더라고요. 이재정 변호사와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 그리고 이광철 변호사의 이야기인데요. 변호사님들의 세월호 관련 방담이었는데 아주 수위가 아슬아슬하게 넘어가기도 하곤 했는데요. 아주 그냥 재밌게 봤습니다. 퇴근길 앞으로는 심심치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는 팟빵에서는 볼 수는 없습니다. 팟빵에서는 오디오만 들을 수 있고요. 화면을 보시려면 onair.국민.tv 여기 쉽죠? onair.국민.tv로 접속하시든가 아니면 휴대폰으로 대부분 퇴근길에는 듣는데요. 유튜브 앱을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아주 쉽게 청취 가능합니다. 유튜브 앱에서 국민TV 검색하시면요, 한 5시 넘으면은 바로 생방송 되는 국민 라디오가 나옵니다. 클릭하면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6시 50분쯤 되면은 방송이 끝나고 53분인가 끝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 제작한 광고, 국민 카페 광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국민 TV 조합원들의 얼굴, 사진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해서 영상으로 구성한 구성물, 이 두 가지가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광고도 공익 광고 같은 거는 10회를 기울여서 제작할 모양이니까 앞으로 또 그 브릿지 시간도 아주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가면 바로 뉴스K가 시작이 됩니다. 퇴근길 저녁 7시부터 30분 내지 40분 정도 방송되는 일일 뉴스K 바로 시청하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이 두 방송은 onair.국민.tv라는 주소로 접속을 하시든가 유튜브 앱에서 휴대폰에서는 국민TV를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는 그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보이는 라디오에서 뉴스K까지 원스톱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어제는 홍보가 덜 됐는지 저도 채팅하면서 이렇게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요. 한 230명 정도가 시청을 하더라고요. 230명 갖고 되겠습니까? 230만 명이 시청해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에.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퇴근길 보이는 라디오, 오늘은 아마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일 겁니다. 진짜 안보. 이것도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야, 퇴근길에 김종대 선생과 정욱식 선생의 진짜 안보 프로그램 들으면서 퇴근길 즐겁게 청취 플러스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설명은 됐고요. 경제에 대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 저는 상식으로만 압니다. 근데 왜 지금 경제를 이야기하느냐. 상식으로 봐도 우리 경제가 정말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면은 기자가 좋은 게 뭡니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 나이 들지만 저는 여전히 기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훈 기자의 대담한 경제에 나온 오늘 글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양반 참 보면은 나이가 내가 보는 저보다는 훨씬 어릴 것 같은데 공부 열심히 하는 기자인 것 같아요. 이러다가 KBS에서 제대로 버티겠나 하는 걱정마저 듭니다. 데빗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사실은 대문짝만하게 대서특필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박근혜 정권에게 위태로운 기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출산율 하락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2100년께 한국의 인구는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2천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2300년이 되면 사실상 대한민국은 인구 제로의 국가, 즉 나라가 없어집니다. 물론 뭐 그렇게까지 되지 않겠죠. 인구가 한 1000만 명을 줄어들어도 뭐 온 나라가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인구 늘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발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미리부터 준비한다면 우리 후손들이 고생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미국 중앙정보부 CIA의 월드 팩트북을 보면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25명입니다. 1.25명. 2명이 결혼해가지고 평균 1.25명을 낳는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한 가정에 자녀 2명이 있는 집안도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자녀 1명밖에 없는 집안이 최소한 70% 이상 되고 자녀 2명이 있는 집안이 30%쯤 될 때 1.25라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2명이 결혼해가지고 애 하나밖에 안 난다면 뭐 사실 저도 애 하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럼 당연히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1.25명. 전 세계 224개 국가 중에서 세계 최하위권이 220등입니다. 전부 온 세계 나라 224개 중에서 우리가 출산율로는 220등이에요. 이렇게 심각한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고도 우리나라처럼 아무런 위기 대책도 위기 의식도 없는 나라는 정말 흔치가 않습니다. 일본은 1989년 출산율이 1.57, 지금 우리 1.25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이 얘기는 1.57이라는 얘기는요. 쉽게 얘기하면은 모든 가정에 자녀가 2명 있는 집안이 절반, 1명 있는 집안이 절반일 때 1.5 정도 숫자가 나옵니다. 1.57로 떨어지자 일본은 대서특필을 합니다. 1.57 쇼크라고요. 그래서 엔젤 플랜 같은 각종 출산율 제고 정책을 내놓습니다. 비록 국가재정을 거의 투입하지 않아서 효과는 미비했지만 그래도 우리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금도 1.4가 넘는, 줄긴 줄었습니다만은 1.4는 넘습니다. 우리처럼 1.25는 아닙니다. 1.25면은요, 지금부터 75년 후에 인구가 절반, 반토막 난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2천만 밖에 안 돼요. 이런 출산율만 유지한다면 일본의 인구 소멸은 우리보다도 1000년이나 늦은 3300년께 찾아올 겁니다. 물론 일본도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대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프랑스는 1970년대 이미 출산율이 2.47로 떨어지자 국가 비상사태로 여기고 적극적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미 고령화가 시작된 선진국 쪽에서는 출산율이 2.0을 넘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프랑스도 내부를 들여다보면 좀 한심한 면이 있어요. 진짜 프랑스 사람들은 출산율 별로 안 높습니다. 주로 모로코나 알제리에서 온 이민자들의 출산율이 굉장히 높죠. 이처럼 출산율 충격이 시작된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국의 모든 국력을 집중시켜서 출산율 하락과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는 이처럼 중요한 인구정책을 모두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고 폄하하면서 황금 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 공약했다가 사기치고요. 그리고 의무급식 포퓰리즘에서 사기 중단시키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미국 뉴욕도요. 이미 고등학교 급식을 무상급식으로 전원 확대하겠다고. 고등학교 급식은 무상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이스쿨. 그런데 선별급식을 했어요. 그런데 가난 낙인 효과 때문에 이게 영 좋지 않다 해가지고 전면급식으로 뉴욕은 지금 이미 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준표 씨한테 묻고 싶어요. 뉴욕도 그러면 빨갱이냐? 총북이냐? 아니 홍준표 따위의 인간들을 환호하면서 종북하는 인간들 도대체 미국에서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하튼 인구 소멸의 무시무시한 공포 대한민국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인구 소멸을 방치했다가 멸망의 길을 걷게 된 나라 한둘이 아닙니다. 선진국들 이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구 정책에 막대한 돈을 퍼붓습니다. 스파르타 아시죠? 300이라는 영화.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를 격퇴할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만은 스파르타가 왜 망한지 아십니까? 스파르타는 노예는 많지만은 시민들의 숫자는 적은 기행적인 나라였습니다. 그 시민들의 숫자가 급감했기 때문에 스파르타 없어진 거예요. 결국은 인구 유지에 실패했기 때문에 스파르타 없어진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KBS 홈페이지에 박정훈의 대담한 경제감이 나오니까 이제 따로 소개를 하지 않겠는데요. 스파르타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인구가 소멸된 나라는 하나같이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국경을 지킬 수 없었던 것도 인구가 심각한 수준으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급감한 나라들은 다른 나라에게 정복을 당하거나 경제적 속국으로 전락해 비참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세계 각국의 정부는 인구가 감소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력을 기울여서 저출산과 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청년들 결혼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교육. 대한민국처럼 사교육이 발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교육 때문에 애를 낳기 싫어요. 내가 젊은 사람이더라도 이런 막대한 사교육비 걱정하면서 애 낳고 싶지 않을 겁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 뭐 하는 겁니까? 자녀를 낳고 키우고 싶어하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의 본능을 억제하는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에 그저 부동산 부양 1%도 안 되는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만 계속 내놓는 박근혜 정부 정말 역사의 벌을 받을 겁니다. 광고 듣고 서영수타임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소설가 이회수입니다. 상업이 연기자인 시민정치운동가 문성글입니다. 사진작가 구본창입니다. 건축가 승효상입니다. 미술가 이목상입니다. 음악평론가 방은입니다. 디자이너 안상수입니다. 영화도 만들고 미술도 하는 박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중환입니다. 미학자에게 예술가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새로 발견된 고분의 문을 따는 고고학자의 마음처럼 흥분되는 일입니다. 사진, 건축, 연기,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을 만나 물어본 그들의 비밀. 진중권이 만난 예술가의 비밀, 지금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오피니언 비평 시간입니다. 김효진 PD 나와 있습니다.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자, 국토교통부가요, 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 방안이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이사철이 지난 뒤에 뜬금없이 방안을 내놓은 것도 그렇고 내용이래봤자 기존금리 인하에 따라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전월세 대출금리 인하, 요거를 주거비 부담 완화로 포장한 것을 보면은요, 선거를 앞둔 생색내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고 나면 치솟는 전월세에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공포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것을 알고나 있는 건지 답답할 따름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하 따른 후속 조치가 서민 주거 대책인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요,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에 따른 빚을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전부였습니다. 빚을 낼 여력이 있는 계층은 매매를 당연히 고민하겠죠. 그런데 대다수 서민들은요, 형편이 안 돼서 전세 난민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전세가율이 70%를 돌파하면서 아파트에서 이 연립 다주택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죠. 금리 인하로 부담은 다소 줄 수 있겠지만 저소득층 월세 대출 같은 경우 연간 이자 부담 경감액이요, 고작 36,000원. 정부 방안대로라면 고작 36,000원이라고 합니다. 주거 안정이 이게 주거 안정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니 36,000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지. 인정할지 않나. 대출금리 인하는요, 근본적인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이 될 수가 없죠. 더구나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 보증 건수의 70% 이상이 신용등급이 비교적 나은 계층에 집중되어 있어서 등급이 낮은 저신용자의 경우에는 전세자금 보증정책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도리어 소득이 적은 서민 가계의 경우 대출 중심의 주거대책은 자칫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전세시장 수급 불균형을 악화시켜서요, 전세나 반전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선 무엇보다 서민형 전세, 반전세 이런 물건의 공급량을 늘리는 게 급선무라고 경향신문은 지적을 합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이것도 검토해볼 만하겠고요. 대책이 늦어질수록 서민들의 고통은 커질 뿐더러 언제 이 폭탄이 터질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지금 이 정부의 정책은 이제 전세 정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정책. 그렇죠. 전세가 점점 사라지게 만들어가지고 집을 사든가 아니면 월세로 가라. 저는 그런 정책이라고 봐요. 이제 이게 사실 대한민국 전세 정책은 대한민국의 독특한 정책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어느 정도 이 서민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전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전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월세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파트의 월세 수준은 낮은 편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9억짜리 아파트를 월세로 산다고 한다면은 금리가 3%만 돼도 한 250만 원 정도 월세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보면은 한 200만 원 안팎에서 결정이 됩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월세 수준이 높다고는 해도 사실 3%도 안 되는 이자율로 따지면은 그래서 이제 월세를 낮추게 만드는 요인이 사실 전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월세 높으면은 월세 안 살고 사람들 심리가 그런 거거든. 결국은 감가상각 생각하고 그 돈에 대한 기회비용 따지면은 월세 내는 거나 전세나 사실 똑같은데 사람이 매달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제도가 존재를 했고 전세제도 때문에 월세를 올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전세가 붕괴되면서 월세가 막 올라갑니다. 왜? 월세가 올라도 살 전세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짱이다 이러는 거죠. 계속 있는 놈들은 거죠. 좋지. 네. 그렇게 기업형으로 집 사가지고 이렇게 월세 받아먹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박근혜 정부만큼 고마운 정부가 없을 겁니다. 그 월세 장사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임대업자의 천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임대를 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물론 모든 월급쟁이 로망이 임대소득자입니다. 아니 다른 자영업 해봤자 다 망한다 그러고 하니까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거 여러 채 보유하면서 월세나 받으면서 노후를 살자. 사실 그런 풍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성공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느냐고. 대부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거는 월세 임대소득자를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만약에 월세 임대사업자라면 그 임대주택에 살 사람이 누가 있지?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임대사업자가 이제 길을 펴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임대된 주택에 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행편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쉽게 얘기해서 서민들을 못 살게 해서 집 못 사게 만들고 그리고 전세를 없애가지고 임대로 점점 옮기게 해서 극소수의 임대사업자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금 한번 걷는다고 그랬더니 막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내가 보니까 지랄 발광을 하더만. 네. 근데 거기에 부안대동하는 사람들도 웃기는 거예요. 아니 평생 자기가 집 몇 채 가지고 월세 나 먹는다고 그런 사람들은 과세 대상에도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최소한 뭐 임대소득이 뭐 얼마 이상이라든지 임대주택이 몇 채 이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되는 건데 보니까 뭐 임대로 사는 게 자기 꿈이자 로망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하고 하등 상관없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금 물리는 데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날뛰는 거 보면 참 웃기긴 해요. 그런데 참 그거 정말로 웃기는 게 이미 탈세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기업형 월세 임대업자들은 월세금도 그러니까 달세도 카드로도 받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런 경우 아니고요. 월세 저도 지금은 아니지만 많이 살아봤지만은 월세 살고 계시거나 살아보신 분들 다 아시겠죠. 카드로 결제해 보신 적 있으세요? 월세 내고 현금 영수증 받은 적 있으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지하경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임대업 그쪽에서만 좀 바로 잡아도요. 세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아니, 그게 이제 집을 한 채 더 가지고 있어가지고 임대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대한민국에 30%가 되겠어요? 40%가 되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진짜 영세형 임대사업자, 네. 즉 한 채 굴리는 사람들까지 네. 합쳐도 제가 보기엔 10% 안 넘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구조 속에서는. 10%, 그럼 90%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임대소득자에게 물리면은 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겠다. 결국은 또, 그 세금까지 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즉 전세인 혹은 월세인에게 전가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20만 원인데 부가세 세금 붙어 가지고 한다면은 그 세금까지 몽땅 받지. 그래서 반대하는 수는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요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임대업 이유가 전혀 없지는 않구만. 기업형 임대업 말고요. 예를 들어서 그 원룸들 한 몇십, 한 3, 40개, 2, 30개 이렇게 건물 조그만 거 한 5, 6층, 7, 8층짜리 지어가지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밀집된 동네가 곳곳에 있어요. 요 근처는 많죠. 뭐 대표적으로 마포 서대문이 뭐 대표적이겠죠. 그 양반들 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 아유, 그 태반이 월세인데 그 제가 아까 그렇게 얘기해 본 겁니다. 뭐 그 사람들한테 카드를 결제 본 적이 있습니까? 뭐 기억이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런 기억이 없으면은 그게 보통이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 그런 지역은요. 그런 지역의 조세는 현행 법령이 정한 규제 하에서 그 규정 하에서 지자체별로요. 지자체별로 조세 정책을 조금 펼칠 수 있게 하면 지방자치 취지에도 맞고 또 세수 확보나 이런 것도 그렇지 않지. 물론 여러 가지 뭐 또 위헌의 소지라든가 등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제가 하면 안 되고 그게 세금은 전부 다 물리든가 아니면 전부 다 물리지 않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어떤 지자체에서는 물리고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존의 법을 투명하게만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주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월세 소득을 얻습니다. 세금 내야 되잖아요.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내야 될 거 안 내는 것만 투명하게 하는 거. 그것은 그냥 그 지역사회의 생리를 아는 사람들이 뭔가 집행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정의롭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오죽하면 쉽지 않은 얘기겠지만은 극단적으로 그런 가정까지 해보게 될 정도로 불투명한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 임대인에게 전가가 되더라도 사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데. 그렇죠. 임대 소득에 대해서 세금 물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네. 이게 일단 이제 되면은 사실 한 세대만 가지고 월세 놓아먹는 사람들은 그 세금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가해봤자 몇 푼 안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진짜로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수십 채를 갖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일정 금액이 넘어가니까 이제 가중되니까. 그래서 90%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네. 네.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세금 걷어서 거기서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에서 10%밖에 안 된다고 제가 뭐 추정했는데 거기서 세금 걷어가지고 뭐 저기 의무급식도 하고 무상급식 아니라면 의무급식도 하고 의무 보육도 하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튼 뭐 방안이 없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은 철저하게 있는 놈들을 위한 정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더 열받는 거는 이 있는 놈들을 위한 정권에 왜 없는 사람들이 지지를 하느냐 이거야. 뭐 말도 안 되는 종북 같은 소리 하면서 내가 그 제일 영감탱이들 제일 한심해. 야 인간들아 참 정신 차리라 하고 싶습니다. 지난 대선이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겨레 신문이 아주 인상적인 기획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왜 보수를 지지하는가라고 하면서 기획 취재를 한 건데 그 한겨레가 말했던 그 이들은 소위 빈민계층에 아주 가난한 계층에 속한다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는 그들을 지지할까라는 고민을 한 거겠죠. 비슷한 고민을 해서 그런 기획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도 그런 관련 책 많이 읽어봤는데 뭐 미국에서도 저기 그 서민계층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공화당을 지지해가지고 그런 연구들 많이 나와 있어요. 결국은 제가 기억나는 것들은 일종의 이념 전쟁입니다. 우리나라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종북이라는 걸 가지고 이용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뭘 갖고 이용하는가 했더니 민주당은 쉽게 얘기해서 좌파 부르주아다 라는 식으로 리무진 좌파라고 얘기합니다. 리무진 좌파. 야 임마 니들을 위해서 떠든다고 하지만 쟤들 다 하버드 나오고 재산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인간들이야. 쟤들이 실제로 니들을 위해서 일하겠어? 우리가 이래. 공화당이 경제는 잘하잖아. 쥐뿔 잘하긴 해. 그런 식으로 그리고 특히 이제 그쪽에서 언론 장악을 해요. 네. 뭐 모독이라든지 폭스 TV를 갖고 있는 데가 어디더라? 그런데 보면은 전부 이런 공화당 찌끄러기 같은 인간들이 다 갖고 있거든. 그래서 거기도 결국은 이념 전쟁을 갖고 하더라고. 특히 또 종교 전쟁을 합니다. 이게 기독교 근본주의. 미국은 또 뭐 하나님의 나라 뭐 필그림 어쩌고 뭐 파든지 마든지 뭐 그런 제가 보기엔 갑질이에요. 갑질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기독교 근본주의 그다음에 그런 이념 전쟁 이런 걸로 이제 그 서민들을 해독시킨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은 뭐 볼 거 있습니까? 종북과 저런 거지. 참 빨리 통일해야지. 진짜 정치하기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누리당만큼 저기 정치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어? 그렇죠. 종북하면은 완전히 그냥 깡통 차고 저기 어디 가가지고 파고다 가가지고 저기 무상급식 받아 먹는 사람들도 새누리당이 해야 돼. 민주당 새정기 민주당 문제 지적이 꼴도 보기 싫어. 뭐 이런 대한민국에 저기 북한 없으면 정치 못하고 북한 없으면 옛날 같으면은 기사 못 쓰는 언론사 내가 예를 얘기하면은 뭐 저기 노인 폐마라고 그러긴 나도 이제 노인이야 씨발. 그러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연병할 새끼들아. 노인이십니까? 아니 그 옛날 그 저기 그 정동영 그 탄핵 때 정동영 그 그때 열린우리당 의장이었나요? 네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노인 폄하라고 떠드는 꼬락소리가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는 거야. 네. 그래 영감탱이라고 욕했다. 나도 영감이라서 욕했다 인간들아. 뭐 내가 뭐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정도의 레벨이 안 되니까 뭐 지랄하는 놈 없겠지만은 그래도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신경질이 확 나네. 자 다음 토픽 가보겠습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수석 비서관 회의 요거 주재하면서 세월호 선체 인양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의 의견, 여론을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박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선체 인양 논의는 사실상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또 실종자 가족의 의견 수렴한다고 했는데 실종자 가족은 당연히 인양 빨리 하자 그러고 여론, 어제 한국일보 여론조사 보도가 대대적으로 됐죠. 77%가 인양해야 된다. 이 전문가 의견, 요게 좀 걸립니다. 아니, 근데 저기 서울신문에서는 그냥 일반 여론조사인데 그게 60% 이상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뉴스케이 안 봤나? 여론이라는 거는 이미 뭐 더 이상 뭐 여론이 아직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도망갈 구석은 없는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김진태 의원, 골수 친박, 김진태 의원의 의견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반영을 안 하려는 모양입니다. 인양하지 말자고. 김진태도 이제 맛이 갔나 봐. 자식은 가슴에 못 자고. 예. 진짜 정치인이라는 인간이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야. 자기 속마음이 그렇다서 치더라도.
아니 자식을 잃은 부모들한테 그딴 소리를 이거 막말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망언이에요. 세월호 사태가 참 많은 것들을 들춰내서 보여주고 있지만은 가장 비극적인 거는 극단으로 치달은 그 인간성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중앙일보 사설 한번 골라봤는데, 네. 자, 한번 비판적으로 읽어보자는 취지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세월호 인양, 사회 갈등 수습하는 계기 돼야 한다. 이런 제목인데요. 자, 엄청난 돈이 투입되고 다소 현실적인 무리가 따르더라도 선체를 인양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고 중앙은 지적합니다. 사상 최악의 재난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이리저리 갈라졌고 이념, 세대 갈등은 위험 수위로 치달았죠. 인양을 통해 경제적인 비용보다 더 큰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일 수만 있다면 신뢰와 명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1년 가까이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이 재난의 아픔을 사회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실종자 가족이 모두 마음을 열어야 한다. 이렇게 놀고 있네, 맺고 진짜. 있는데 아니 세월호 선체 인양이 갈등 수습의 단초여야 한다. 글쎄요. 갈등 수습의 단초는요. 진상 규명입니다. 그리고 선체 인양은 너무 당연한 전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양해 줄 테니까 유가족들에게 마음을 열라고요. 글쎄요. 인양이라는 이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든 세월호 전국을 마무리 지어보려는 그런 의도가 너무 뻔히 보여가지고. 사설 쓴 논설위원은 또 진짜 양심 없는 인간이구만. 아니 진짜 양심에 손을 놓고 지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쓰라면 이렇게 쓰겠어요? 아니 솔직히 사상 최악의 재난이요. 대한민국 사회가 이리저리 갈라지고 이념 세대 갈등 위험수로 치달은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고민이 없는 인간 아니야. 아니 솔직한 얘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조기에 수습을 해서 철저하게 엄단하라고 해서 말 그대로 했으면은 우리 사회가 이리저리 갈라지고 찢어졌겠어요? 그러게요. 중간에 7시간 자기 그 실종된 거 그거 들통날까 봐서 그렇게 말이야. 애 이런 부모들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천덕꾸러기 취급하면서 바로 청와대 앞인데도 만나주지도 않고 눈물 질질 짜면서 기자회견 할 때가 언젠데 말이야. 사실은 진상을 가리기 위해서 새누리당과 그리고 청와대가 온 지랄 발광을 다 했기 때문에 사회가 찢어진 겁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그 비행기 떨어졌을 때 메르켈 총리하고 영국의 무슨 프랑스의 무슨 총리가 나서서 했던 것처럼 바로 국민들에게 머리 조아리고 정말 정군을 동원하는 게 어려우면 미군, 일본군 다 데리고 와가지고 빨리 인양해라고 그렇게 소리소리 질렀으면은 그게 그렇게 됐겠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 뭐 사후에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하라고 했으면은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박근혜 7시간 혹시라도 들통날까 봐서 그렇게 지랄 발광을 했겠냐고.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도 없이 사상 최악의 재난이 대한민국이 이리저리 갈라진 이유가 전적으로 박근혜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 하면서 이따위 사설을 쓸 수 있는 거야 진짜? 양심이 있는 놈인지는 모르겠어.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말한 대로만 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요. 그죠?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좀 겸손한가요? 내가 뭐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걸까요? 겸양? 예. 지금 하는 것도 보면요. 박근혜 정권이 갖고 있는 한계가 그대로 엿보이는 겁니다. 유기준이가 어떻게 하면은 인양 안 할까 해가지고 온갖 조건을 다 갈아주고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는 한 발 앞서 나갑니다. 여론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인양도 검토하겠다. 왜 나서겠습니까? 해수부 유기준이가 병신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박근혜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박근혜는 다른 놈이 눈치 안 보고 지 맘대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딴 얘기를 하는 거고 모든 결정권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독재국가의 전형적인 지금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당연히 1,000억이 들든 2,000억이 들든 그로 인해서 그 원인이 밝혀진다면은 그 비용보다는 사회적으로 얻을 이익이 훨씬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밑에 있는 놈들은 의견을 낼 수가 없어. 아니 내가 이렇게 하다가 대통령이 하라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거야. 그게 편성해가지고 해수부 이 인간들은 말이야. 지들 범죄가 들통날까 뭐 그런가 봐. 그리고 온갖 시행령을 갖다 엉뚱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특별조사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이 지랄병을 치고 있는데도 말이야. 이걸 제대로 보도 안 하는 언론들이 언론이야?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리저리 말씀하신 대로 이리저리 좀 아사무사하게 한번 던져보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리하는 얘기를 하고 이런다는 거가 가리키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 장관하고 대통령하고 미리 논의를 좀 하고 조율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겠죠? 아니 말하면은 받아 적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받아 적다가 아이고 각하 이건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진영이 쫓겨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 이걸 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다가 최동욱이 탈탈탈 털린 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지금 장관이 어느 저기 공무원들이 나서가지고 각하 아니 되옵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는 날뛰는 건 십상시 황간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황간의 나라가 된 건지 박정희 대통령도 지하에서 통곡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보고. 어떻게 가르쳐도 말이야. 나쁜 것만 저렇게 배웠냐고 그럴 거예요. 네. 다음 토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거 광분하셨을 겁니다. 화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서울 충암고등학교. 여기도 멀지 않죠? 네.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TV에서요. 김모, 교감 김모 씨라고 하죠. 이 김모 씨가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들에게 미납자들은 밥 먹지 말라 이렇게 전체 학생들 앞에서 망신 주는 일이 벌어졌죠. 학생과 학부모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 김 씨는요 지난주 이 충암고 임시식당 앞 복도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던 3학년 학생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급식비 미납자 명단을 들고서요 3월분 급식비 납부를 했는지 일일이 확인을 한 뒤에 들여보냈다는 겁니다. 교감이라는 사람이 뭐 이런 거 합니까 원래? 김 씨는 급식비를 못 낸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미납 개월수를 알려주면서 내일부터는 오지 말라거나 꺼져라.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전체 애들이 피해본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학생들이 증언을 했다고 하죠. 중앙보다 미친 모양이구만. 이 김 씨는 밥은 먹되 급식비를 내고 먹으라고 체크해서 알려준 것일 뿐이라면서 당연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개인 의견을 조심스럽게 덧붙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선생이 아니고 그냥 야만인입니다. 야만인. 21세기 야만인입니다. 식당 주인이지. 뭐 야만인이랄까. 식당 좋습니다. 식당 차려서 주인하면 되겠습니다. 근처에서. 식당 주인이니까 바깥 왔으니까 너 먹지 마 그런 거지. 이게 교육자야 이게? 자, 충암식당 저기 앞으로 사장이라고 얘기하세요. 한국일보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급식비 미납 망신준 교감 어떻게 이런 반교육이 참된 교육자라면은 담임과 상의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를 조용히 만나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순리겠죠. 그렇죠. 상식적으로요. 가정 형편이 어렵다면은 뭐 지자체나 복지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관련 기관 등에 문의해서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이 상식적인 도리일 겁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보듬고 감싸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주고요. 밥을 굶기는 것이 과연 교육자가 할 행동인지 따지고 싶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을 이유로 학생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요. 가장 비교육적인 처사이자 용납할 수 없는 인권 침해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선별복지가 성립하기 힘든 것이겠죠.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2월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비 납부를 독촉하지 말라 이런 공문을 보내고 관련 연수도 실시했는데 뭐 아무 소용이 없었던 셈이네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는 어묵급식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법은 저거밖에 없어요. 급식을 아예 중단하든가 뭐 도시락 싸서 다니라고 그러든가 아니 급식을 하려면은 차별 없이 해줘야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저기 미국에서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기 어묵급식 하자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거거든요. 아니 뭐 이 중앙교 교감이라는 인간은 이거 진짜 뭐 상식 이하의 인간 어디 식당 사장도 아니구만. 양아치죠, 양아치. 식당에 회계 보는 인간이구만. 충암식당 회계 같은 게 이런 일들이 어묵급식이 아닌 이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특별히 사람이 이상해가지고 이제 정도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 예산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급식비 낸 사람들 돈 받아가지고 밥을 해서 주는데 급식비 안 낸 애들이 와가지고 밥 먹으면은 아무래도 뭐
아니면 원칙에 어긋나는 거긴 하죠. 예. 그러면은 사실은 그런 숫자 별로 많지 않아요. 그냥 학교에서 돈 대주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형편되면 나중에 돈 내라. 그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아니 요즘 뭐 대한민국이 뭐 가난해가지고 뭐 전부 다 뭐 기아선상에 헤매는 나라도 아니고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은 다 안 됐거든. 그래서 그리 못했어요. 실제로 옛날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계속 그 중앙고에 희한한 인간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은 고등학교도 의무급식을 하는 게 답입니다. 아니면 아예 급식을 폐지하든가. 약간이 또 열받는 게 이런 같지 않은 인간들한테 뭐가 되죠? 공무원 연금이 적용될까요? 사학연금? 사학연금이겠지. 예,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또 한평생을 교감, 뭐 좀 더 나가면 교장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지는 교육자 출신이다 하면서 풍요롭게 노후를 즐길 텐데 아이들한테 이런 상처를 줘놓고요. 고등학교 3학년 애들 다 컸습니다. 어른입니다. 이제 이 상처가 얼마나 선명하겠습니까? 애들 다 있는데. 난 지금 뭐 벌써 한 40년이 넘었는데도 내 고등학교 때 7, 8에 이름 딱 적어가지고 이번 분기 등록금 안 낸 새끼들 내 이름 적는다. 착착착 적습니다. 야 일라 너 왜 안 냈어? 언제 낼 거야? 뭐 쪽팔려가지고 진짜 학교 나오기 싫더라고요 그때는. 참. 40년이 지나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 선생 내 누군지 알아.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선생들은 저기 철저하게 자질평가 같은 걸 해가지고요. 지금 일선 수업 같은데 뭐 교감이니까 수업은 안 하겠지만은 이런 거 뭐 왜 점심 시간에 왜 교감이 와가지고 명문단 들고 날립니까? 할 일이 이렇게 없는지. 중암식당이니까 그렇지. 오전 근무만 하고 그냥 퇴근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어제 최고위원회의 도중 좋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도 모으십시오. 진실을 밝히는데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랬더니 새누리당의 반응은 김무성 대표 뚜렷한 혐의도 없는 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내겠다는 것은 특위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가 한 확실한 이유를 갖다 먼저 밝히기 바랍니다. 새정치연합이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외 자원 개발을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독려했던 총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의혹에 답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이런 걸 포괄적 책임이라고 하지 않나요? 많이 들어본 말이죠. 포괄적 뇌물죄라고 들어보셨죠? 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이후에 한보비리 연루된 국회의원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기타 다른 여러 공무원들에게도 적용된 원칙이거든요. 다음 얘기를 듣고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원외교의 포괄적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까요? 2012년 2월 라디오 연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지난주 터키를 시작으로 사우디, 카타르, UAE, 중동 3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순방 기간 중에는 사우디, 카타르, UAE 정상들과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에게 필요한 원유를 공급하겠다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총 110억 달러 규모의 압신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수의계약할 수 있는 MOU를 체결했고 일본 도시바와 협상 중인 원전 건설 협상도 한국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중동은 천연자원과 자금력, 개발 수혜를 모두 갖춘 세계 유일의 지역입니다. 최근에는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고 국민 복지를 높이는데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우디, 카타르, UAE 세 나라가 신국가 개발 계획에 투입한 예산만 6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건설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방위산업, 원전과 같이 모든 분야에 거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PD 브리핑입니다. 자, 김효진 PD. 네. 오늘 PD 브리핑은 이 홍준표와 남경필이라는 말로 잡아봤습니다. 자, 이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요. 이 경기 지역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경기도가 학교 교육 급식 지원비를 처음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직접 지원했습니다. 뭐 도정 차원에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학교 급식비 지원은요,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일방 중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이 됩니다. 경기도의 올해 급식 지원비는 모두 237억 원으로 전액 경기도 내 농어촌 지역 초등학생 36만여 명의 무상급식에 쓰입니다. 2010년 이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 재임 시절인 2010에서 2014년 이 무상급식비가 아닌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구입 시 차액 그 구입하면서 남은 차액 1,562억 원을요 시군에 지원하는 등 이 우회적인 형태로 급식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네. 경기도가 올해 지원하는 학교교육 급식비 역시 정확하게는 무상급식비 명목은 아니랍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이 경기도교육청에 처음으로 학교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도내 농어촌 초등학생 이 36만 명분에 해당하는 이 무상급식비를 결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경기도는요,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의회 여야 간 합의를 거쳐서 올해 211억 원을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사업에 배정했고요. 현재 요거를 어디다 어떻게 쓸지 둘러싸고 의회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남경필 지사 이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경기도교육청에 학교교육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을 놓고 도의회에서 여야가 무상급식으로 하냐 안 하냐 요걸 놓고 상당한 논쟁이 있었지만 여야가 정치적으로 타협했다. 그래서 내가 그 정도면 좋겠다라고 받아들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남경필 지사는요.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촉발이 된 무상급식 논쟁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고 합니다. 이 무상급식 때문에 나라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나라가 안 되니까 무상급식이 문제가 된 것인지부터 정확히 해야 한다. 무상급식을 중단하게 되면 나라의 경쟁력과 성장, 복지의 문제가 다 해결되나? 문제는 파이를 키우는 것이다. 예. 자, 남경필 지사는 또한 아직 경기도 전체 무상급식비의 3%에 머물고 있는 도비 지원율의 상향 조정에 대해서 상황을 봐가면서 이것도 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연정을 하기로 한 만큼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한편으로 경기도는요. 무상급식의 양적 확대에 이어서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 공급은 물론 지역 농민들의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한 제도 마련 등 질적 변화에도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경기도의회에 계류 중인 가칭 경기도 친환경 급식 등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요, 내년에 일선 학교에 비교적 안전하고 또 값싼 식재료를 공급하는 구실을 할 경기도 광역 급식 지원센터가 개설이 됩니다. 예, 이런 것도 있는지 몰랐네요. 자,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는 거. 네. 남경필 경기지사가 훌륭한 사람 같으니까 여러분 좀 주목해달라 이렇게 띄우려는 의도가 당연히 아닙니다. 남경필 씨요? 옛날에는 오렌지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예. 무상급식 내지는 의무급식 이런 거는 이 이념이나 정파를 뛰어넘는 일이라는 걸 어쨌든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서 저도 주목을 해보는 겁니다. 뭐 남경필 경기지사의 행보를 두고 누군가 그 사람에게 야, 너 보수의 변절자구나 이런 욕이라도 하겠습니까?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남경필 지사가 최근 시도하고 있는 야권과의 이 도연정 등등 각종 정책, 행정 구상은 뭐 나름대로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고 의미가 깊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홍준표 지사하고 반대되는 행보로
선명성을 좀 더 키워가지고 한번 정치적으로 치고 나가보겠다. 이런 계산이 깔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치인은 그 어느 누구도 계산하겠죠. 결과가 이로우면은 뭐 그 자체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편을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의미 있는 행보. 예.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으로서 결코 쉽지 않은 행보를 한 것 같아서 그 자체는 좀 평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PD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남경필이가 표 때문에 그런 얘기 했다고 시부랑 그런 놈들 있으면 순 나쁜 새끼들이야. 대가리 나쁜 놈들이고. 아니 저기 수구 꼴통들이 표를 모으는데 남경필이가 하는 짓거리는 표 잃지. 홍준표가 표를 얻는 일 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꼴통표가 몇 표 안 되니까 뭐 홍준표는 이번에 사실 망한 거지만은. 기본적으로 새누리당 후보라면은 홍준표처럼 하는 게 맞습니다. 말하자면은 집토끼 문제 잡는 게 맞아요. 게다가 집토끼가 참 뭐 김무성이나 뭐 반기문한테 가 있는 마당에 아주 꼴통짓 해가지고 내가 진짜 꼴통이라고 떠드는 게 이게 하나의 전략으로는 오히려 홍준표가 더 나은 겁니다. 꼴통 인증이다. 그렇죠. 그게 남경필은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표를 얻자는 전략이 아니라 표를 잃자는 전략이 있죠. 남경필의 전략은 후보가 됐을 때의 전략입니다. 그게 박근혜 하는 거 봐. 후보 시절 뭐 어떻게 했어? 후보가 됐을 때 전략. 그렇게. 후보가 그렇죠. 되면은 포용 전략으로 나가는 게 맞아요. 예. 근데 후보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 팬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아무래도 새누리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제정신 있는 사람들 지지하겠습니까? 네. 그 새누리당 지지하는 정상적인 사람한테 좀 폄하가 되겠네. 내가 보기에는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여하튼 뭐 제 시각이니까. 여하튼 이제 그런 말하자면 자기 팬에서 지금 싸움이에요. 남경필, 홍준표, 김무성 이런 사람들이 싸우면 자기 팬 집토끼 싸움입니다. 집토끼 싸움은 새누리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꼴통스러우니까 내가 보기에는 꼴통짓을 하는 게 맞거든. 그게 남경필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표 얻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표 잃는 전략이지. 근데 왜 남경필 표 얻기 위한 전략으로 폐말을 하느냐. 그로 인해서 남경필의 존재로 인해서 홍준표가 맛이 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그 남경필의 저런 차별화 전략 하는 놈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홍준표 지지하는 애들이야. 그렇게 봐야지. 그게 무슨 남경필은 지죽을 짓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러면 남경필은 그러나 그게 옳은 길이라고 봐요. 맞는 거는 죽을 길이라도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야 정치인에게는 길이 열려요. 홍준표처럼 얍삽하게 하면은 나중에 얍삽한 거지. 솔직한 얘기로 개도 있고 그룹도 다 있습니다. 근데 남경필 지사는 그렇다면은 그 후보일 때 하는 그런 행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지사로서 열심히 충실히 임하고 또 한 번 더 도전해서 나름대로 뭔가를 거기서 읽어보려는 그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도 추측을 해볼 수 있겠군요. 이게 이제 이 정상적인 오렌지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지 뭐. 사실은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은 다 이 남경필 오렌지 같은 방식이 제일 좋은 겁니다.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하되 아니 5년에 한 명밖에 안 되는 게 대통령 아닙니까? 아니 100년 지나봐도 20명밖에 안 나오는데 아니 꼭 내가 돼야 된다는 게 어디 있어? 그런 얘기는 내가 맨날 로또 1등 당첨돼야 되는 얘기가 똑같은 거지. 노력은 하지만은 안 될 가능성이 99.999%거든요. 네. 안 되면 깨끗하게 쿨하게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전직 오렌지 남경필 지사의 장점 아닌가 싶은데 사실 그래야죠. 그렇습니다. 이사님도 이 대목은 굉장히 평가하시는군요. 그렇죠. 그 남경필은 쉽게 얘기해서 부잣집 아들이지. 그 아버지가 남평우라고 옛날 수원에서 운수회사 사장으로 국회의원까지 했던 사람이야. 그 부친도 내가 옛날에 밥 한번 사가지고 밥도 먹은 적이 있어요. 그 양반은 못 돌아가셨지만은 그래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영유학 갔다 오고 오렌지 한때 소리 들으면서 자랐던 그런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 악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그래서 이제 이런 경기지사가 돼가지고 나름대로 장점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 사실 대한민국의 1%들이 이 정도만 돼도 진짜 참고 견딜만 한 거죠. 근데 너무 무식해. 너무 집요하고 너무 무식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대한민국 5천만을 다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자세가 진짜 끔찍한 거예요. 보십시오. 아니 세월호를 보고 재검도둑놈이라 하는 이런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이야?
그러게 말입니다. 그 남경필 지사 얘기 나왔으니까는 좀 낯간지러울 수도 있고 좀 싫어하실 수도 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얘기 나온 김에 뭐 한 번 더 살짝 좀 뭐 싫어할 이유가 없지. 뭐 띄워보자면은 세월호 참사 벌어지고 저도 이제 그 내려가서 며칠 취재하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남경필 지사를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오셨냐 등등등 몇 가지 물어봤어요. 저 어디 누굽니다라고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러고 나서 당부를 하더라고요. 저 건물 뒤에 당시 그 체육관 진도체육관 건물 뒤에 한 구석에서 서성거리던 그 남지사를 제가 발견해가지고 와서 말을 건 건데 지금 내가 여기 온 거 아직까지는 아무한테도 안 들켰다. 네. 저기 지역에서 좀 많은 분들이 조금 도와달라고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왔는데 그럼 끝까지 들키지 말고 가야지. 그래서 안 들켰어요. 제가 확인한 한은 안 들켰어요. 그래서 아무튼 조용히 서성이면서 뭐 나름 뭐 참모들을 시켜가지고 이것저것 도움을 줬겠죠. 근데 어쨌든 그거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데까지지만 물론. 그래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뭐 좀 그런 원칙을 갖고 하려는 그런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지사하고 대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확 떠오르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보수 여권 새누리당 소속 자치단체장이지만은 원칙을 잃지 않고 이로운 정책 펼치는데 힘 있잖아요. 여권 소속 광역단체장이니까 써주면은 좋겠네요. 뭐 힘이 별로 없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힘이 있겠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지. 형님처럼 해 힘이 있는 거지. 근데 그 남경필도 그렇고 또 저기 제주지사는 원희룡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여기 수구 꼴통 진영에 있는 인간들이 이 정도만 돼도 참고 견딜만 하죠. 네. 참 그런 사람들마저 새누리당에서는 별종 취급받습니다. 네. 별종 취급받아요 실제로. 그게 문제죠. 참. 우리 저기 일부 조합원 청취자 조합원들께서 저기 안 들키기는 저도 봤는데요. 그러니까 좋게 덕담으로 시작했으니까 또 물론 본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어쨌든 나름대로 의도적으로 표면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뭐 요 정도. 아니 남경필이야 뭐 개인적으로 도움을 줬겠나 하여튼 경기지사니까. 그렇죠. 도 차원에서도 줄 도움은 있었겠죠.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죠. 네, 오늘 진짜 여러 가지 얘기했고 이상님 또 오랜만에 또 혈압이 오르셔가지고. 아이, 나 이런 거 보면 진짜 열받아. 열받긴 열받습니다. 충암식당 사장님. 네, 돈 많이 버시고 오래오래 많이 해잡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서영석 타임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